디지털 시대의 바로크 경희의 방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수집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올레 보름스 경의 아카이브를 동판화로 묘사한 것입니다. 보름스 경은 매우 박학다식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수집이란 고대부터 항시 군주나 제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주아 문화가 융기하고 자본주의가 태동한 근세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정물화는 사치품을 수집한 수집실 그림으로 소유자의 정체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가 현대 담론 미술과 미술사에서 재구상한 것은 첫째 나치 시대 이후 정치적 이유로 금지되었던 문서들이 해금돼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서고에서 잠자고 있던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자료 또한 점차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크 데리다와 같은 지식인이 아카이브 열병과 같은 저서를 내어서 결국 유일신교의 복속 수렴되고 많은 로고스 중심주의의 모순을 발본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동시대 미술에는 정말 많은 아카이브 아트가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던 분쟁지역 작가인 아크람 자타리 전시의 사진에 저항하다 전시는 그 일례라 하겠습니다. 이 전시에서 제시된 네거티브 원판 필름들 다수는 중첩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와중 서로 짓눌려서 붙어버리고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그 자체 중첩된 이미지가 되어버린 것은 분쟁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줍니다. 또한 크리스티앙 볼탕츠키는 대표적인 아카이브 아트의 작가로서 홀로코스트의 다름 아닌 상황들에 관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음에 대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아카이브를 통해 발언합니다. 이처럼 아카이브는 너무 서글퍼서 애도 불가능한 것,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볼탕츠키 작업입니다. 파리 근현대 미술관에서도 아이들의 죽음을 소재로 한 그의 설치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쉽사리 받아들이거나 참아낼 수 없는 이미지이고 섬뜩하고 비참한 느낌을 줍니다. 살바토레 아란치오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이탈리아관에 선정된 젊은 작가입니다. 당시 비엔날레 주제는 예술 만만세였습니다. 도자기를 제작하기도 하고 르네상스기 인쇄물을 사용하는 등 자유로운 형식의 허구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란치오의 초현실 과학 루동 콜렉션과 살바토레 아란치오 런던에서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2019년 1월에 열렸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엄선하여 전시하고 있는 자연사 뮤지엄으로도 유명합니다. 네덜란드 은행가 출신으로 영국에 기반을 두고 활동했던 조지 루동은 현대미술뿐 아니라 인도, 남미, 중동을 포괄하는 자연사 뮤지엄의 갖가지 콜렉션에 이바지했던 매우 유능하고 저명한 콜렉터였습니다. 란치오는 매우 분방하게 루동의 고전 고대 르네상스 아카이브와 자신이 제작한 기이한 형상을 매치시켰고 그 일부는 그 자신의 비정형의 도자기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안톤 비도클의 작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우주론 3부작을 전시하여 새로운 우주관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도클의 주요 작업은 매우 흥미로운 자연사 아카이브 영상이었습니다. 대단히 유의적이고 유쾌한 허구 아카이브의 전시도 있었습니다.
하임의 아이오는 가구, 실내 디자인, 보석, 세공, 설치 미술을 결합하여 그 안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가상의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대립미술관은 젊은 관람자들로 연일 붐볐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있었나요? 복 같은 옷을 입고 장난감 같은 녹색 닭을 탄 아이온의 모습입니다. 는 마치 비행기나 우주선 내부로부터 뮤지엄의 전시물을 관람하는 것 같은 실내를 구성했습니다. 하임의 아이온의 허브 아카이브는 실내 가구 디자인과 유리 보석콩의 설치 미술을 포괄합니다. 디자인과 상업적인 요소, 전위 예술의 적극적인 결합은 분명 우리 시대의 하나의 경향이기는 합니다. 짜고 환상적인 형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조형물을 볼 때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렸던 보헤미아 지역의 문자 그대로 보석 같은 유리 세공품이 떠올랐습니다. 대체로 젊은 관람자들은 마법적인 설치 속에서 사진 찍고 산책하면서 한껏 자유로이 유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요는 디자인 잡지에서 다룰 만한 대단히 훌륭한 디자인의 가구들을 제시했고 그 자체가 설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과 환경 설치가 상업적인 것과 마찰하지 않으면서 미적으로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 또한 최근 전시 경향의 하나입니다. 사방이 거울로 면한 거대한 체스판은 삶 자체를 반추하게 하며 또한 그 자체 상상적인 거울 위의 다름 아닌 가상 이미지의 작동 방식을 제시합니다. 다시 잠시 과거로 가보자면 르네상스 일의 수집실은 경의의 방이라 불리웠고 쿠리오지티라 불리는 문자 그대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재우나 지식인의 서재나 집무실 안의 가구, 쿠리오 카비넷에 모아들였습니다. 카비넷은 또한 작은 방이기도 했고요. 왼편은 스튜디오로라 불렸던 서재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편 성 히에로니무스는 서재 장면에 자주 나오는 성인이기도 합니다. 수집물, 즉 콜렉션을 모아들였던 가구의 공간 속 공간을 포함하는 형태는 오늘날 컴퓨터 스크린 위에 겹겹이 디스플레이 창을 열어놓고 작업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적인 증강현실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작년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천문학자 이광한의 강의를 곁들여 4D 우주를 전시실 가득히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이 그 자체였죠.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 분위기를 절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저 점점들이 다 별들이랍니다. 은하철도 999가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결코 살아생전에 별들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 은하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태양계만 하더라도 너른 운동장 한가운데 사과 한 알이 덩그러니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게 태양이라 치면 그 운동장 저 멀리에 연필심 하나가 떨어져 있는 형상이 바로 지구라는군요. 이것이 성간가스와 물질들이 뭉쳐가는 별의 탄생 모습이고요. 허블 망원경의 특수 장치와 색 필터를 더해 실제로 맨눈으로 이렇게 보일 수 없는 것을 찍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학교 때부터의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적색 거성, 백색 외성, 블랙홀을 거쳐서 폭발하는 별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파란색을 착색한 계란 프라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오늘날 동시대 미술관 이렇게 우주와 과학을 포괄하는 거대한 주제를 다루어냅니다. 이렇듯 동시대 미술관은 무한, 자연사, 역사와 같은 거대한 주제를 다루어냅니다. 이러한 주제의 거대함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대 서사의 종말로 보았던 장 프랑스와 료타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견해를 반박하는 듯 보입니다.
많은 현상들은 대우주 대 소우주라는 과거의 명제를 다른 방식으로, 즉 차이를 통해 반복하는 듯 보입니다. 망원경과 전자현미경이 두루 사용되고 분자나 양자층위의 것들, 그리고 입자들 또한 가상 이미지에 포함됩니다. 미술관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한한 소우주이겠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사고 대신 부분이 전체보다 크고 복잡할 수 있다는, 많은 경우 실제로 더 크고 복잡합니다. 인류학 기반의 가브리엘 타르드라거나 물리학의 상전이에 관한 사고를 기술 매체 철학에 응용한 질베르 시몽돈과 같은 견해들이 이제는 보다 유의미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의미한 무한이라거나 우주에 관한 개념은 서구 인문학에서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및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시기 조르다노 브루노로 거슬러 갑니다. 그러나 브루노 사고의 개념적 틀은 여전히 중세인인 성 안셀무스로부터 왔다고 하고, 또한 브루노의 말들 자체 안에 매우 다양한 모순이 있습니다. 브루노는 신비주의 철학과 무한에 관한 사고, 그리고 중세의 흔적을 이어받은 기억술에 관한 사고를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와 충돌을 일으켜 종교재판 끝에 1601년 이단으로 화형당합니다. 브루노의 기억의 원한 체계는 중세 라몬드 룰루스의 기억의 바퀴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기억체계 원안의 흥미로운 조합들이 알려져 있는데, 상징과 장소의 매치로 기억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이러한 조합술의 결합 방식은 라이프니츠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브루노는 수없이 많은 태양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주위를 선회하는 수없이 많은 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한히 다양한 복수의 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정말 멋진 말을 남겼지만 바로 그 때문에 유일한 신을 믿었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화형당하고 맙니다. 역사에는 그와 같은 이들이 정말 많죠. 또 플라톤 입체의 응용과 관련하여 우주 모델에 관해 허구와 과학, 상상과 실제가 뒤섞이는 예로서 보겠지만, 브루노와 케플러는 심오한 공통점을 갖습니다. 다수의 세계와 무한에 관한 신념은 동시대의 디지털 가상세계의 복수성과도 맞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주론적 애니미즘과 그들 반응의 상상적 밀도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세계들, 무한한 다수의 세계들이란 관념과 세계의 복수성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길에 불꽃을 점화했고, 비관용적인 반종교개혁 동안 가능한 관점들의 다층성으로 문화적인 재인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전 보르도의 말로는 객관성의 로의 비상, 그 말의 여러 의미에서 퍼스펙티브 그 자체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다른 세계라는 관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구세계와 신세계 같은 은유로서만이 아니라 천문학적 현실태로서 목성주위를 도는 네 새로운 위성들의 발견, 그리고 우리 행성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다른 대지들로서 행성들의 발견, 개념적으로 거주 가능한 달 등에 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연사 저술에 대해서는 고전 고대에는 제가 좋아하는 플리니우스 2세가 있습니다. 플리니 자연사의 중세 판본입니다. 물론 필사본이죠. 대단히 많은 판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집실과 자연사 항목 크리오지티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여행기가 수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세계 너머로 아주 멀리 다녀온 여행자들은 세계의 괴물적인 존재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개머리 인간이라거나 무두인이라거나 외발이나 인어와 같은 존재들이죠. 무두인은 머리가 없으므로 가슴이나 등짝에 눈이 달려있겠죠. 그 외에 몸이 하나로 붙은 샴쌍동이나 독극물에 절여서 썩지 않게 만든 미녀의 미이라, 타조알, 악어 등 파충류 말린 것,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의 손 등이 쿠리오지티로 선호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감쌌다는 수의라거나 성인의 신체 한 조각, 예컨대 손가락이나 손목 같은 성유물, 유니콘의 뿔로 여겨진 북해의 고래뿔은 여행자의 기념품이자 보물 수집 대상이었고요. 부처님 사리를 생각해보면 동양 문화도 그리 다르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진정 흥미로운 것은 서양의 기록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기록 문화가 있었지만 상세하게 고찰한 사파를 동반한 것은 아니었지요. 서양의 수집은 쿠리오지티를 모아들이면서 그것을 상세한 묘사와 함께 사실적으로 관찰, 재현하고 기록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태도는 해부학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표면 속에 오로지 새로운 표면만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세의 잔영을 간직한 채 자연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근세 북유럽의 필사본 세밀화가들로 요리스의 퍼나겔, 콜라드 게스너 등이 있습니다. 필사본 사파는 말 그대로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이들은 다들 박학다식했고 궁정에 봉사하거나 언어학을 비롯한 인문학자 혹은 의사로 일했던 당대 최고의 르네상스적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게스너는 하필하거나 인어와 같은 신화적인 피조물도 즐겨 묘사했습니다. 멧돼지같이 생긴 고래와 악마 같은 남자인어, 그리고 뱀꼬리 달린 해마를 보십시오. 지도에서 세계의 끝에 사는 이 바다 괴물들은 풍랑을 일으켜 배를 난파시킵니다. 잠시 다시 보름수경의 수집실 카비넷 경의의 방을 보겠습니다. 마치 파우스트 박사의 연구실처럼 복잡하지만 쿠리오지티 수집물들이 대칭형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집가 만프레도 세틸라는 상하 조각이나 다양한 형태의 천구의, 지구의 등 과학적 계측 기구를 즐겨 수집했습니다. 좌측은 크레스피가 그린 그의 초상화입니다. 쌍화탑이라는 말과 유니콘의 뿔은 상징적으로 일정한 상관성이 있기도 합니다. 유니콘은 전설에서 반드시 순결한 처녀에 의해서만 사로잡힌다고 했죠. 만병통치약처럼 선전되고 귀한 쿠리오지티 수집물 항목이 되었던 유니콘의 뿔은 실제로는 북해근방 범고래의 뿔이었다고 합니다. 세탈라의 수집물 중에는 천문학자 티코 브라이가 사용했던 천구이와 그것을 실물 묘사한 드로잉도 들어있었습니다. 만프레도 세탈라의 수집실을 묘사한 동파나와 그가 수집한 다양한 천구이들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조선시대 혼천이라거나 유실되었으나 최근 복원된 자경루와 같은 계측기구와 비교해 볼 만합니다. 전형적인 프롱스틸레벤 사치품 정물화입니다. 아마도 스튜디오로 한 켠에 놓였을 수집물을 묘사하고 있고 바다 건너 멀리서 온 귀한 조개 껍질 등이 눈에 띕니다.
조개 껍질은 먼 대륙으로의 탐험과 식민지 개척 시대를 상징합니다. 눈속임 그림, 트롱프레이유 형태의 수집물 장을 보여주는 노메니코 랑스의 작업입니다. 17세기 말이라 아무래도 프랑스풍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안토ine 반 르베녹은 현미경을 사용하여 박테리아를 관찰 묘사했습니다. 또한 현미경을 사용한 로버트 훅이 있습니다. 훅은 하찮은 피조물이라 무시하지 않고 벼룩, 진드기, 모기 눈 등을 매우 성의껏 그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스반메르담 또한 벌레의 관찰에 크게 기여합니다. 율리우스 알드로반디는 세밀화를 통해 분류학과 식물학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학자들의 이러한 성실한 관찰적 태도는 18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로 이어지고 또한 유럽 각국 왕립학회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수집물을 묘사한 그림의 한 형태는 그림들을 모아둔 쿤스트카머를 묘사한 갤러리화로 발전합니다. 수집실을 통칭하여 쿤스트 운트 분더카머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전체로는 그 수집실 실제로는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쿤스트카머 갤러리화 제작의 목적은 유명 화가의 작업을 감쪽같이 복제하는 화가의 기량을 내보이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사 수집물의 정밀한 묘사는 실제 분류학과 과학의 발달 그리고 인식론상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주 모형들을 보시겠습니다. 천구의 소우주의 케플러의 모델링입니다. 근세 천구의 소유주와 우주 모형 예컨대 케플러의 경우 태양계 외곽의 행성들 존재 추측, 그 배열은 플라톤의 기본 입체 확장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록 그 추측이 실제 관찰로 뒷받침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가설 자체는 관념과 직관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플라톤 기본 입체의 변형은 단테의 문학이나 원근법의 발명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한 오늘날에도 특정 분야에서 여전히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벤젤 람니처는 독일의 여러 대공에게 봉사했던 궁정 소속의 대단한 금세공인으로 원근법에 관한 저서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얌예처가 그린 기하학적 도형들뿐 아니라 저술했던 책의 원근법 표지가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플라톤 기본 입체를 매우 다양하게 응용한 형태들로 원근법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플라톤 입체를 120가지나 변주했고 그 건축적 면면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얌리처의 금세공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경희의 방에는 이와 같은 섬세한 보물들이 쿠리오지티 항목으로서 수집되었습니다. 얌리처의 이 산호 여인 조각상은 환상세계 입구를 지키는 신상으로서 독일 SF 영화의 한 모티프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의 형태적 유사성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른쪽은 멕시코 연안에 걸어다니는 물고기입니다.
쿠리오지티 수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카이브의 어원이 나타내듯 가치로운 것을 보호, 보존하는 공권력과 상관되었고 크게 자연물과 인공물로 분류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합류되는 정점에 예술품이 자리합니다. 비교적 자그마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의 슐로스 암브라스 성의 사진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곳에 산호 쿠리오지티를 모은 산호의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는 중세 기사들의 갑옷과 무구를 전시한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소우주 쿠리오지티들을 몇 가지 예를 보시겠습니다. 경희의 방의 쿠리오지티 콜렉션이 동식물 분류학에 일조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단 흑산도 유배시의 정약전이 작성했던 자산오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관념적이었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사실적인 재현을 평가절하했고 이와 같은 일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쓸 당시 서안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형은 흑산, 동생은 해남으로 유배된 상태에서 동생 해족 도서란 걸 지어볼까 하네. 그렇게 말했더니 형님 글로 자세히 쓰시고 그림은 그만두시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사한 시기에 일본 탄슈의 을씨 여보의 어류들이 세밀화 수준으로 묘사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사실입니다. 정약전이나 하기행이 문인 관료였던 것에 반해 구리모토 탄슈는 의사이자 본초학자였습니다. 총 20권인 율씨 여보는 5권이 없어져 15권만 전해집니다. 여기서 그림만 680점이 실려있고 채색된 그림들이 매우 사실적이라고 합니다. 주로 선어를 재료로 그림을 그렸지만 입수가 불가능한 것은 건어를 사용했고 어떤 경우라도 실체를 성실하게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탄슈의 어보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오늘날 어류학자들이 그의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물고기를 그렸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조선이 아닙니다. 최근 서양의 16, 17세기에서처럼 난학의 소개와 더불어 일본의 근대에 큰 역할을 했던 스기타 겐파쿠의 해체 신서가 번역되어 사물의 리얼리티를 보지 않고 오로지 관념에 치우쳤던 성리학적 조선과 현재의 한국은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듯합니다. 번역과 일본의 근대에서 역설하고 있듯이 동아시아 모던화의 과정에 있어 번역이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전 또한 마치 외국어처럼 현대어로의 번역을 필요로 합니다. 남나비라 불릴 정도로 나비를 잘 그렸던 남계우 주변의 조선 마렵의 분위기는 또한 분명히 실증적이면서도 분류학적인 사고의 면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래된 설화, 즉 허구와 실제 관찰이 뒤섞이면서 유사과학적인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옥산 완물과 정원 조경을 비롯한 소우주는 대우주를 포괄 함축하는 모델의 구축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573년 만에 복원된 자동인형 물시계 자경루, 세종 16년 1434년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경루와 같은 정교한 시계 등은 서구의 경희의 방의 대표적인 쿠리오지티 수집 품목이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수많은 대단한 쿠리오지티 예술품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통치 양식과 상관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모던 아카이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미술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